궁금한 지역들이 좀 많아요. 뭐 이렇게 그 어떤 지금 데이터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진짜 오로지 우리 박 대표님의 쪽집게 이 감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모릅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국민의힘 잠룡이 붙는 인천 계양을은 어떻게 거기는 뭐 전망하기가 어렵게 계양이라는 데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이나 했던 데고 당대표도 했고 또 인천시장도 했고 그 정도의 아주 강한 텃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가 원희룡 장관이 대선 주자급이라고는 하나 그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초울로 가서 도전장을 내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역시 그래도 그 거물급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득표는 할 수 있겠지만 유권자 지형 자체가 그걸 그렇게 쉽게 넘어서겠냐. 예. 그래서 만일에 원희룡 장관이 그 이재명 대표를 꺾는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100석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수도권 전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이재명 대표가 안동분이잖아요. TK잖아요. 예. 조국 장관이 PK잖아요. 그러면 영남의 그 지금 그 야권 지도부들이 호남의 맹주들,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송영길 대표 지역구인데 송영길 대표도 좀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거기 송영길 지자들도 있고 옆 동네 홍영표도 호남분인데 거기도 부평에 그리고 뭐 임종석의 컷오프부터 해서 쭉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제 그 호남 분들은 이재명은 안 되겠다. 우리는 이번에 아웃시켜야 되겠다. 원희룡 찍어야겠다. 그래서 공천도 중도층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동시에 다 작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는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가반 이상을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지표가 다 뒤집어질 거로 보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오는 숫자는 어떤 숫자는 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버리고 있는데 제가 그 여러 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원희룡 장관이 지역을 계속 파고들면서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야당도 약간 균열은 있지만 텃밭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결과는 뭐 제가 예단은 잘 못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아까 말한 홍익표가 서초을에서 도전한 거와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관심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접전지라고도 불리는 곳들이 많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민정 후보랑 오신환 후보가 붙는 광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김은혜 후보랑 김병욱 후보 붙는 분당도 궁금하고 안철수 이강재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궁금한 지역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이 제일 궁금한 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뭐 특정한 데 이렇게 뭐 궁금하게 보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보여요? 예, 대충 이제 서울에서 도대체 국힘이 가져갈 곳과 국민의힘이 지금 몇 군데나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8개밖에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아까 40개를 예외로 한다면 17개가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넘어볼 수 있느냐. 17개를 넘어. 예, 그 조건이 좀 좋아졌다는 거는 4년 전에 비해서 집값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경기도로 조금 더 나갔고 젊은 조금 더 나갔고 그 서울은 그만큼 더 고령화가 된 거는 사실이고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어 있고 정권도 바뀌어 있고 구청장이 이번에 강서구청장을 빼앗겨서 이제 16개입니다만 16개 구청장이 어쨌든 그 국힘 소속이고 하니까 그 4년 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17개를 조금 전후로 예 그런데 그 기록을 한번 뛰어넘어 볼 수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 지금 한강벨트라고 지금 그 쫙 배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다 승리를 해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의 바람이 또 이제 또 뭐 계속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강남 송파 그러니까 강남 서쪽 송파를 넘어서서 강동까지는 다 석권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뭐 동작은 말할 것도 없고 동작은 또 나경원 의원이 개인 득표율도 있는 데다가 그러긴 합니다만 이제 그 반대쪽 갑쪽도 지금 전병헌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가 약간씩 또 전병헌, 김병기 두 분 사이에 그 감정의 고울도 있고 장진영 후보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약간씩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등포 마찬가지죠. 영등포도 뭐 김민석, 박용찬 그러는데
신경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호남표를 가져가면 그건 민주당에 그만큼 타격일 거 아닙니까? 이런 곳이 좀 제법 있어서 또 성북에도 가면 유승희 의원 그런 변수들이 이제 그런 변수가 있잖아요. 김영배 의원하고 또 둘이 또 굉장히 삼자 대결로 가는 그 지역들. 그 지역들인데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들이 사실 반면에 개혁신당에서 지금 나가서 흔들 때는 허은하 의원이 나가 있는 영등포 갑.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을 영입해서 냈기 때문에 그 민주당 후보들끼리 싸움이고 허은하 의원은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역,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이 표를 가르는 지역 빼고는 삼자 구도에서는 대체적으로는 민주당의 타격을 입힐 곳이 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고 있죠.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차지한 그 숫자만큼 넘어설지가 이제 좀 관심. 4년 전은 8개니까. 8개 그 전에. 그거는 뭐 말할 게 없고. 그 2016년에는 12개고 평균적으로는 되게 16개 그다음에 그 17개 이 정도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서울에서 비등하게 해볼 한 20개 이상 되면 비등하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서울에서 20개 이상 되면 일당을 누가 할지 모를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온 그 경기 화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 되면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은 지금 제3지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켰던 거는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여기 찍어줄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극단적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정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야구 방망이 들고 가공 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찍어줄 여유가 없다고요. 이번에 반드시 윤석열 심판한다. 내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 심판한다. 이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당에 잔류하는 게 더 좋았다고 좀 보지만 나갔다면 지금 조국 신당처럼 그냥 비례정당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지역구에 나갈 거였으면 빅텐트 이낙연 전 대표하고 빅텐트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성급히 쳤다가 너무 성급히 결별한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정당 지지율이 뭐 지금 한 뭐 3%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죠. 정치적 큰 위기를 맞고 있군요. 다만 대구 출마를 검토했었다 그러는데 대구를 갔다면 뭐 득표는 많이 했겠지만 그냥 무난히 2등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서울의 금태섭 의원이나 지금 저기 이런 데처럼 양쪽이 40% 나눠 갖고 있는 데서는 돌파하기가 힘들 거고 화성은 어차피 민주당이 강력한 지지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약하고 표를 많이 갖기 어려운 상태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뭐 2등을 처음에 한다거나 아니면 3등이어도 2등과 별 차이가 안 나오는 그럴 수 있는 지금 개혁신당은 조응천, 이현우 두 분. 왜냐하면 본인들이 현역 의원이고 출마했으니까. 나머지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아니고 양양자 의원은 딴 쪽으로 옮겼으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조응천, 이현우 두 분은 현역 의원이고 자기 지역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그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 세 후보가 15%를 넘는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발표가 되면 이건 3파전 구도가 되네.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조금은 반등을 할 수 있든 비례대표 그 정도라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가 간 광주 광산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난 지방선거 때 36%밖에 투표율이 안 되고 유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은 전 두 가지가 늘 있다고 봐요. 뭐 정동용이든 또 뭐 또 천정배든 또 박지원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낙연도 그렇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한테 깨지고 오면 안아줘요? 안아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남편 내가 욕하는 건 돼도 내 아이 내가 혼내는 건 돼도 남들이 하면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 호남은 그래서 돌아오면 옛날에 정동영이 지고 어머니 동용입니다 이래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이낙연 대표도 어머니 뭐 광주가 어머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감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지 해서 국회의원을
이제 아주 찐명 중에 한 분인 그 민영배 지역이잖아요. 예. 그 광산에 거기 갔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호남은 정권을 찾아오는 사람을 찍어줍니다. 2010년에 안철수한테 배팅한 것도 2012년에 패배했던 문재인으로 정권 찾아올 수 있을까? 그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될 사람은 안철수한테 한번 배팅해 본 겁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만 찍은 게 아니고 노무현도 찍고 문재인도 찍고 심지어는 이재명도 찍었다. 사법 리스크도 알지만 자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정권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사당 만들 생각만 하고 다 쳐낸다? 야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마저도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정권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판단을 호남에서 한다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겠죠. 낙동강 벨트 아까 이제 한강 얘기를 하셨는데 낙동강 쪽에 이른바 뭐 친윤계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배치시켰던 국민의힘입니다. 뭐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힘든다라는 일부 여론조사도 좀 있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제 옮겨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결집시키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거기 왜 뛰던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뭐 그냥 다 흡수하기는 지금 당장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다만 이제 그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영남의 선거구가 이제 65개인데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뭐 비례까지 다 해갖고 103석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TK는 한 석도 안 잃었어요. 28개 다 지켰어요. PK에서 7개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에서 3개, 부산에서 3개, 울산에서 하나. 7개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결집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최대치로 그만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한 최대로 봐도 한 5군데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일부 조사들은 뭐 그 양산을도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조사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이거는. 또 조사에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김태우 후보는 도지사로서 또 경남에서 경쟁력이 있고 북구도 전재수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한 분들이긴 하지만 서병수 의원이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김해는 그 김종호 의원, 민영철 의원 두 분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강한 그 민주당 텃밭인데다가 그건 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도 있고 조혜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 정도의 그 뭐 김태우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두 번 지냈던 김태호에 비하면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은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것 같다. 네, 그래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다 들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항상 바뀌어요. 바뀌는 걸 전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 대표님은 원내 일당을 누가 할지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제가 그 판단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오늘 요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원내 일당을 가능성은 어디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아직 둘 다 살아있다. 양쪽 다. 일당이 될 가능성이 살아있다. 둘 다 살아있다. 그렇게 보이고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까 말한 숙제를 좀 풀어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조국당이 저렇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원심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바깥에 저렇게 둘 리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충돌과 경쟁이 시작될 거고 비례정당 명부가 나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건 뭐 진보당이 뭐 주사파라는데 이런 논쟁도 다시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 그리고 공천관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책으로 승리를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입지가 있을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김부겸의 참여 고민정의 최고의 복귀 임종석의 원팀 강조도 딴 게 아니라 패배의 빌미를 주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고 여기는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문제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힘을 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잘 안 보이고 해서 그게 좀 된다면
지금 그래도 뭐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조금 회복한 상황이니까 그때 여기 왔을 때 한 125석에서 130석 예. 정도 그 정도 주장하는 건 합리적일 거고 조금 욕심을 부리면 뭐 원내 일당도 좀 노려볼 만하다. 국민의힘도 그때보다 힘이 좀 빠진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때 뭐 말씀하신 125석에서 130석 노리는 건 합리적인 전망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원내 일당을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인 거고 욕심을 좀 내면 과반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바뀌겠죠, 일주일 뒤에는. 그럼요. 이제 뭐 계속 이제 바람이 막 이 방향만 부는 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국 혁신당의 바람도 지금과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있다고 얘기군요. 보죠. 예.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그 본인의 원심력이 작동하는 걸 두고 싶지 않고 뭐 자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사법 뭐 감옥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도 보면 이재명 대표는 혼자 있을 때 원탑일 때는 야당의 지지층들을 대권 후보로 다 받아서 한동훈 위원장보다 앞섰는데 지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도 대선주자로 들어오면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위상이 흔들리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러니까 조국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이제 개봉박두다. 예. 선거가 점점 다이나믹해지고 재밌어지네요. 예, 관전 포인트들도 많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하는 사람들은 뭐 후보 피가 말리겠죠. 후보 확정해놓고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예, 뭐 저희는 뭐 관전자로서 지켜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쪽 집계 강사 이 박승민 대표님과 함께 총선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뭐 미리 예측하는 시간도 좀 가져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